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제가 땜빵 방송 두 번째 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팟빵에 올라간 그 제 방송 제목들을 보니까 너무 선정적이에요. 이런 상업주의적인 제목을 붙여도 되나. 근데 또 그런 상업주의적인 제목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클릭수도 또 많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공법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광고 좀 듣고 돌아와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하게 성립되는 기간까지 이야기를 이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건성건성 다뤄봤어요. 북한이 문화예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학예술이다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 청취자들께서 문학예술이라니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되어 있고 이 생각을 다루는 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술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다른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잘 벼려서 지금 이 막막한 현재를 뚫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문학이 타락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면 조금 더 분개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분개를 해요. 왜냐?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까지 어떻게 해쳐왔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미지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알 수 없는 그 미지에 대해서 현재의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 전략, 그리고 또 나름의 이 초월하고 비상하기 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합의해서 나아가는 게 인간이 개척하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주의권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문학 예술만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거기에 그 동네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인간이 펼쳐낼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 가운데서 딱 꼭 한 가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요것만을 딱 허용을 한다는 거죠. 독재자들이 그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특정 독재자가 그것을 자기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원한다기보다는요. 이 마르크스 시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귀결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 그 현재 인민들이 겪고 있는 질곡을 해소하는데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그 이념을 따라서 국가를 건설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념에 동의 못하는 사람은 그 남한으로 쫓겨 남한으로 내려오면 물론 되겠지만 예, 남북한의 그 소통이 막히고 난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오면 잡히고 북한으로 넘어가도 잡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 우와 그건 좀 싫거든요. 물론 남한은 남한대로 또 다른 종류의 질곡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엄청 쓰면서 투덜투덜 했던 게 신경숙 표절 사건인데 남한의 문학은 어떻게 보면 자본에 점령되어 있고, 예, 독자가 구입을 해준다. 다시 말해서 팔린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을 향해서 일로매진하고 있는, 아까지 표절이면 어떻고, 재미만 있으면 되지. 막 이런 독자를 마구마구 양산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신념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문학의 이름으로 지금 아주 그냥 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같이 지나치게 이념을 향해서 문학이 억압되는 창조성이 억압되는 것도 그것은 문제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의 논리에 보섭되어 가지고 독자에게 영합을 하고 작가의 창조성을 아무렇게나 훔쳐서 써도 된다? 이것도 또 아니잖아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마구 드는 거 있죠. 자, 어쨌거나 간에 남한과 북한이 저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온 이유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분단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장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좀 더 낫게 만들어 나가는 진보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서로 의식적으로 안 하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고 피했잖아요.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북한은 따로 국보법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고 남한은 어떤 특정한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합의가 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다수결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수의 생각을 하나로 몰기 위한 교묘한 작업들은 분명히 있지요. 자, 그렇긴 하지만 겉보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유가 어느 측면에서 딱 막히느냐 북한하고 좀 비슷한 거.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만 자유지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쌍방이 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사건이 터지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짜증인데, 막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 TV도 따지고 보면 그 언론,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 언론들의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그 권력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생겨난 대한 언론이죠. 근데 이 대한 언론, 말하자면, 이 자본과, 그리고 어떤 일정한 엘리트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로 권력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유착이 되어가지고서는 돌아가고 있는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실제로는 대한 언론을 만든 사람들도 그 전모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요.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않으세요? 국민TV 듣다가 보니까 머리가 아파.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사나 피곤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61년 정도의 사회주의 체제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합의보고 있는 거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어떤 북한 학자가 하셨어요. 그때 뭐 빨갱이다 아니다 하고 아주 한나라당에서 난리를 쳤는데 서동만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의 박사 논문이 바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예요.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북한 체제를 모든 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문화만 딱 빠져 있어요. 특히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제도화되어 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쫙 다루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토지개혁이라든가 또는 공산당 건설이라든가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주 이 읍면 단위의 인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던가 하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자료를 모아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책에 보면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을 하는 순간까지만 그리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살짝 살펴보면 정점에 오른 다음에는 다시 몰락하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일단 어느 정도 사회주의 이념에 맞는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북한은 독재 체제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카리스마를 지닌 유일한 지도자로 부상을 하는 거죠. 제가 8월 종파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숙청당할 사람들 중에서 종파 사건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제일 악질 반동분자들이에요. 종파 사건 붙었다 그러면 와, 저 살아남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성택한테 김정은이 붙인 딱지가 종파분자잖아요. 종파만 안 붙으면 어쩌면 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영철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자들이 꽤 많은데 그 이유는 그는 일단 종파분자라고 불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요. 북한 정말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할까? 이거를 정말 일본보다 훨씬 잘하는 나라거든요. 방송 같은 거 이렇게 필름에 예를 들어서 숙청당한 사람, 예를 들어 장성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등장한 화면은 다 잘려나가고 없어요. 근데 현영철은 아직까지 텔레비전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필름 속에서. 그건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한데. 자, 다시, 그러면 8월 종파 사건이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북한 내부에서도 김일성에게 권력 집중되는 것이 곤란하다. 김일성 우상화가 특히 문학예술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권력 투쟁에서 그 사람들이 졌어요. 자, 그 사람들이 지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경제 투쟁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현재 김일성이 이 북한의 경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천리마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천리마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문학예술도 이 천리마 영웅을 주로 그리는 형식으로 이 주제가 아주 협소해졌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게다가 59년 정도에는 문인들한테 니네들이 가가지고 무슨 이 취재해가지고 글 쓰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너가 직접 노동자 농민 자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로서 노동자 영웅을 써라라고 하는 오더가 내려왔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백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남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문인이 염소 치러 갔다가 결국 평양으로 못 돌아왔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 그러면 61년 이후에 북한의 문학예술이 어떻게 했을까? 자, 어떻게 했을까?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1967년 정도까지는 문학예술이 자체적인 활력을 지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들 생각하기에 부르주아 반동적인 문학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했다라는 거죠. 숙청시키고 쫓아내고. 물론 숙청시키고 쫓아내고 한 사람들 가운데는 김일성이 애지중지 총애하던 문인들도 있어요. 근데 김일성이라고 해가지고 북조선 전역에다가 카메라 들이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려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임의로. 자, 이 얘기는 뭐냐? 임의로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어쨌거나 간에, 쭉 역사적으로 훑어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되었냐 하는 거를 제가 한 사람의 그 시인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논문에서 굉장히 고평했다기보다는 북한 문학의 완벽하게 북한 정권에 벗어된 듯 보이면서도 되지 않은 시인 한 사람을 다뤘거든요. 김상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 중에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북한 3대 서정시가 정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들은 숲으로 간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철은 또 다른 유명한 시도 하나 썼어요. 나를 용서하지 말라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시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이 굉장한 시로 일컬어지는 게 나의 조국이라는 시인데 북한에서는 어떤 유명한 시가 한 편 나오잖아요. 굉장한 시가 한 편 나와서 김정일이 이거는 진짜 좋은 시다라고 딱 인증을 해요. 그러면 노동신문 같은 데라든가 또는 다른 문학 잡지 같은데 틈만 나면 되풀이 소개가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되풀이 소개가 된 시 중에 한 편이 이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945년 8월 16일 날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요. 공산당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공산당원이 되었고 해주 사람이에요. 해주는 그때 38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사람이 해주 북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해주 북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45년에서 48년 뭐 이때 완전히 이게 공고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사실은 6.25 전쟁 날 때 무렵까지도 해주라든가 이런 평야지대 저기 강원도 뭐 이런 산간 지역 말고요. 산간 지역은 사람도 띄엄띄엄 살고 하니까 싸울 일도 별로 없었지만 이 개성 해주 이런 지역은 가깝잖아요. 그리고 같은 도시 안에 38선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 게릴라스럽게 서로 많이 싸우고 죽이고 했어요. 많이 죽였는데 1946년도 무렵이에요. 이분이 이 45년에 원래 치과의사예요. 원래 치과의사인데 45년에 공산당원이 되고 나서 해주신문인가 하는 신문을 창간을 해가지고 이제 주필 노릇을 해요. 그리고 김일성이 이 사람 보고 글 잘 쓴다고 정말 칭찬도 많이 하고 아주 총애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제가 북한은 역사를 잘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 김상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고 가난한 집 출신이어서 일본 가가지고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고학하다시피 해서 치과의사 자격을 따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미 해방되기 전에 김일성이 중학생 때 만들었던 다도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동맹의 비밀 명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뒤에 꾸며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거의 최초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 되어서 해주신문이라는 것이 주필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공산당원인데요. 어느 날 남쪽에서 해주 남쪽에서 해주 북쪽으로 이 남쪽 사람들 무장한 일단이 올라와가지고서 북쪽의 이 공산당인지 인민위원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습격을 해가지고 몽땅 다 죽이고 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총칼 들고 쫓아갔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가서 보니 이미 때는 늦어서 싹 다 죽은 거예요. 피는 흥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피바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끔찍한 장면을 수습을 하고서 장례를 치르겠죠.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이분이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대들 빗방울 자국마다 꽃이 피리라. 아주 뭐라고 할까 격정적인 이 추도시인데요. 제목도 섹시하잖아요. 그대들 빗방울 자국마다 꽃이 피리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미제의 주구가 되어가고 있는 남한 인민에 대한 분노와 가엾음 그리고 이 적개심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시인데 경문 같은 시인데 이제 말하자면 치과의사인데 시를 쓴 거 아니에요. 썼는데 그 시가 갑자기 막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히트를 치면서 이 사람이 졸제 시인이 되어버린 그런 재미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조선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되고 한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이
단독 서평을 실은 예가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소설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잖아요. 장편 소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독 소설에 관해서 이 서평이 나가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작가론도 가끔 나가지만 북한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조선문학에서 특집으로 어떤 그 시인, 소설가들, 그 시인론, 작가론을 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작가론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개별 시집 서평은 물론이고. 근데 북한 문학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시집으로 개인 이 서평이 실린 시인이 김상호인데요. 이 개인 이 서평 시집에서 이기영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이 사람은 소설가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이기영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정말 잘 쓴다. 이러저러해서 훌륭하고 저러저러해서 훌륭하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항상 나, 개인, I, 그 얘기했던 자아가 그 얘기예요. 자아가 항상 앞질러 가느냐. 노동자인 우리가 나라는 이름 뒤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 시에서는 이상하게 주인공이 노동자인 시에서조차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시인 자신인 당신이 자꾸 보이는 것 같다. 이거 좀 문제 아니냐라는 서평을 써요. 그때가 49년도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곧 6.25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시인들이 이제 미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영웅시들을 쓰죠. 전쟁 영웅시들을. 그리고 특히 이 김상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46년도에 그 동료들을 잃어본 경험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정말 이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대단한 시인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50년대에 승승장구하지 않겠어요? 승승장구했는데 그는 뭐 자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념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지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거야. 자의식이 강한 거예요. 60년이라는 썰도 있고 61년이라는 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북한의 작가 동맹으로부터 성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는 부르주아지적 경향이 너무 강하다. 부르주아지적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개성을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남한의 문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하기서 뭐 남한 문인들도 자기 개성이 아니고 남의 개성을 훔쳐와서 표절해가지고 써내기도 하는 판국이니까 뭐 개성이 뭘 그렇게 중요한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자기 개성을 살렸다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굉장한 성토를 당하고 출당 철직이라고 하는 걸 당했어요. 출당은 당에서 쫓겨난다. 철직은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해주 근교의 시골 농장에 아마 돼지 치러 갈 거예요. 이 사람은 염소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돼지를 쳤는지 그냥 농사만 지었는지 감자 농사를 지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하튼 백석이 염소 치러 간 건 명확하고요. 이 사람은 돼지 치러 갔을 가능성이 90%. 자,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60년대 내내 이제 북한 문학은 이런 식의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그 개성을 지니고 시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들은 그리고 소설가들은 자꾸만 쫓겨나는 거예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써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누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 평론가들이 해요. 자, 누가 이제 작품을 써요. 이 평론가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면 독자가 사실 작품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다양한 감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작품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선 없이 중구난방으로 감상이 생기는데 이걸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게 평론가의 역할이에요. 1차적인. 그러면서 어느 작품이 좋고 어느 작품이 나쁘다. 어느 작품은 이래서 좋고 어느 작품은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평가를 평론가들이 해주는데 북한에서는 작가 동맹에 속해 있는 많은 작가들이 나름 자기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쓰기도 하고 작가 동맹 소속으로 쓰기도 하지만 작품 활동 그 자체에 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오다를 내리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계획서 써가지고 허가받는 거죠. 하지만 쓰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옆길로 샜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오다를 직접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복면은 열심히 감자를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다구나. 복면은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라라든가 이런 식의 오단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냥 줄거리는 이렇게 쓸 것이고요. 제 주제는 이거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써내놨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우리 이 PD가 이정일 PD가 있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을 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여튼 있잖아요. 뭔 얘기 하다가 옆으로 섰지. 계획서를 제출하기는 해도 써놓고 나면 특히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이 복잡성이 있잖아요. 모호성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제시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들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평론가들이야말로 국가평론가들이에요. 평론가들이 국가의 이 권력을 대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어떤 작가는 굉장히 잘 쓰는데 독자가 이 작가가 이렇게 번져내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못 읽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평론하기도 하고 어떤 평론가는 이 사람은 이 번져내는 것이 지나치게 심해, 위험해. 그러면 마구 두드려 잡아갖고 개조를 시켜요, 작가를. 개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작품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년대 작품 활동을 못하게 된 유명한 시인이 김순석이라고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제일 잘 썼던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잘 써요. 아이고 이 항일 혁명 투사를 주제로 해서 썼던 시들을 읽어보면요. 김남주 저리 가라요. 으악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한 지나치게 부르주아지적이다. 지나치게 감상적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개성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감상적이다.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정서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약간 좀 감상적이게 되기가 쉽잖아요. 사회주의 문학은 밝고 활기차고 멋진 미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따 대고 질질 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가 센티멘탈하다, 뭔가 우수에 젖어 있다, 이거는 부르주아지적이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작가 동맹의 시분과 위원장까지 했는데도 쫓겨나요. 잘려요. 근데 워낙 잘 쓰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는 남게 되죠. 시 창작을 가르치는. 자, 이런 일들이 60년대에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김상호, 김순석 두 사람의 시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 노동자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작가들이 자기가 노동자가 되었으니까 자기 주인공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부터 차츰차츰 항일혁명 투사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을 하고 소설보다도 시에서는 그런 경향이 훨씬 두드러져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일무장투쟁의 핵심적 주인공은 김대장이에요. 김일성 대장. 자,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을 찬미하는, 예찬하는 그런 문학으로 가게 되겠죠? 가게 됩니다. 물론 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시며 이런 식으로까지 예찬하는 문학은 안 나왔고요. 그런 이제 얼개를 쫙 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정말 자기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서 환장하겠는데 자기의 타고난 문학적 몸이 그걸 못 받쳐주는 작가들도 안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실 밀려나가는데 그 타고난 몸이 못 받쳐주는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 김상오였던 거죠. 제가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적당히 추려서 얘기를 하려니까요. 꼭 이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 같이 되어버려서 너무 죄송해요. 방송은 모름지기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김상호한테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하죠. 김상호가 아주 중요한 시인이었는데, 60년대 그 경랑에 휘말려서 말하자면 사회가 전체주의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사람, 김수석이니 김상원이 하는 개성을 가지면서 도 사회주의의 이념에 잘 들어맞는 시들을 써왔던 아주 좋은 시인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거는 전체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리고 일당 독재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70년대 초반에 복귀를 해요.
제가 아까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북한 3대 서정시 중에 하나를 이 사람이 썼다. 그야말로 김일성 개관 시인이에요. 개관 시인들 중에서도 개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우뚝 솟은.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되돌아오는가 이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67년에서 72년까지 사이에 북한에서는 정말 아주 이 비극적인 일들이,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시 잘 쓰는, 글 잘 쓰는 문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념에 안 맞다는 이유로, 부르주아지적이란 이유로, 감상적이란 이유로, 또 니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다 밀려나가고 쫓겨나가고. 북한의 숙청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죽이는 숙청이 있고, 완전히 몰아내서 아오지라든가, 아오지는 그냥 탄광이고요.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몰아내갖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그 개마고원 같은 데 한복판에 수용소를 만들어 놓으면 탈출을 해봤자 뭐 도시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 죽어야 돼요. 뭐 이런 숙청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돼지 농장에 보낸다든가 또는 저기 시골 마을에 면석이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실력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 시켜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 정신 개조를 한 다음, 말하자면 세탁을 하는 거예요. 세탁을 한 다음에 좀 빨렸다, 예, 좀 쓸만하다, 좀 깨끗해졌다 싶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쓰는 숙청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혁명화라고 부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숙청들이 아마 80년대, 90년대는 모르겠고요. 80년대 들어가면서 거의 이 제도화된 것 같은데, 60년대 숙청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출당 철직 당한 사람들도, 특히 문인들의 경우는 열심히 조선 문학 같은 데 투고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투고를 하고, 그러다가 실리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평론가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당연히 안 실리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김일성이 45년도 이때 벌써 김상호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김상호가 글을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상호가 왜 안 보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글 잘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문학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상호한테 연락을 해요. 혹시 김상호 동지 시 써놓은 거 있으면 한 2편 조선문학에 싣고 싶은데, 예, 김상호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자, 근데 이제 김상호도 알죠. 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단히 그럴 사람들은 아니고 수령 동지가 찾았겠구나라는 건 알잖아요. 자, 그러다가 급기야는 한 5번쯤 그렇게 하나 봐요. 3번, 4번. 그러다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김일성이 또 찾으니까 김정일이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찝차를 김상호가 있는 농장에 보내요. 평양에서. 사람 하나가 찝차를 타고 가가지고, 수령께서 찾으시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평양으로. 이렇게 해서 복당이 된 사람이니까, 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이제 김일성이 찾아서 복당이 된 거. 이런 아주 희귀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60년대에 밀려났던 작가들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또 회복된 케이스의 문인이 누군가 하면, 아까 그 어머니, 그리고 용서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시를 쓴 김철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도 북한 사람들이 정말 줄줄줄 외우는,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시가 굉장히 길거든요. 한 100행 가까이 될 거예요. 이걸 그냥 막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그 북한 아나운서 풍의 그 있잖아요. 그런 신앙송법으로 막 줄줄 외는 걸 듣고 남한 사람들이 정말 놀랬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굉장히 격정적인 시인데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50년대 말에 탄광으로 밀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탄광으로 원래 6.25 전쟁 당시에 학생이었다가, 그 노동자 출신의 학생이었다가 이 시인이 된 사람이라서, 북한 체제가 성립되고 난 다음 노동자 출신으로 시인이 된 사람들 중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뭐 맨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첫 세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시인이에요. 김상호가 일제시대 때 이미 대학을 마치고 아주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문학인이었던 데 비해서 김철은 노동자 출신의, 뒤늦게 학교 공부를 했던 노동자 출신의 그 문인이거든요. 근데 이 김철도 쫓겨나요.
어떻게 쫓겨나느냐? 아, 시를 잘 쓰고 하니까 막 김철이 막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막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결혼하고 한 다음인데 어떤 러시아 간호사인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러시아 미인하고, 100개 러시아 미인하고. 아이고, 큰일 났죠. 북한에선 정말 이 간통이 엄벌해져 할 일인데, 너무 시를 잘 쓰는 시인이니까, 북한 문단에서, 네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기만 한다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김철이 아주 호기롭게,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고 탄광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요. 진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데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년대 이제 그 후반에 어느 날 김철이 일하고 있었던 탄광에서 어떤 이 문학 통신원들이 뭘 잘해가지고서 조선 문학을 평양을 견학을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김철이 이제 막 가가지고 로비를 해갖고 나도 거기에 끼워줘. 이래가지고서는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서는 자기가 한참 평양에서 활동을 잘 할 때 알고 지냈던 문단의 권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학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거의 비슷해요. 이제 찾아가가지고서는 뭐라고 할까요? 로비를 하고 싹싹 빌고 김밥을 말아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시를 발표하면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시인의 쫓겨난 경로도 복귀한 경로도 너무너무 대조적이고 재미있어요. 나 혼자 재밌나? 네, 제가 세 사람 시인이 쫓겨난 이야기. 한 사람은 쫓겨났다가 절대로 못 돌아오고 그냥 선생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쫓겨났다가 김의성이 마구마구 찾아가지고 돌아오고, 한 사람은 지발로 나갔다가 싹싹 빌어서 돌아오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궁금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북한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문단에서 퇴출이라는 거를 해요. 문학 잡지들 같은 데서 어떤 때는 담합을 해가지고, 진짜로 문학과 지성에 잘 못 보이면 문학 동네에도 글 절대 못 싣고, 문학 동네에 못 보이면 문학과 지성에도 절대로 글 못 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잡지들끼리 담합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슬슬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번 신경숙 사태 때 문단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게 있기는 하냐라는 둥, 한국 문학 다 죽었는데 뭐 짜다라 위세가 있느냐라는 둥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문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회적으로 자본을 통해서 독점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걸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예. 자, 그런, 여하튼, 거기가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감시하는 시선을 놓치면, 우리 남한 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조차도 금방 북한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북한에서 문학인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불쌍한 일이냐 하는 거를 제가 이 60년대를 공부를 하면서 마침내 67년 이후로 다다랐을 때는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꼈는데요. 자, 60년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문학예술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한마디로 유일 주체 사상을 신봉하지 않는 문인들을 다 쫓아내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평론가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호응해서 아무리 싸구려 문인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끝까지 이 주문 생산만 하지는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 그쪽으로 완전히 가 있고, 말하자면 유의의식이 없거나 죄책감이 없거나 생각이라도 헷가닥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글 잘 쓰는 문인들을 몽땅 다 쫓아내고 나도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로 그 체제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고물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고 이런 식으로 왜 갔느냐 하는 외부적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겠죠. 5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은 굉장히 이제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화되면서 나라가 막 성장을 하고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로 성장을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이 냉전 체제가 아주 이렇게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냉전이 격화되고 미국에서는 메카시 선풍이 불고 북한에서는 뭐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서는 완전히 하느님 놀이를 하고 있고 이런 게 50년대였는데 뭔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자 60년대에 들어서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초반에는 뭐 중소분쟁 그리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북한으로도 밀려와요. 북한이 어쨌든 소련은 종주국이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동지국가예요. 6.25 전쟁 때 따지고 보면 전쟁 일으킬 때는 스탈린이 뭐 사주를 하거나 묵인을 하거나 했겠지만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뻔한 북한을 구해준 것이 중국군이잖아요. 우리 뭐 얘기 맨날 하자면 무찌르자 오랑캐, 중공 오랑캐, 그 중공 오랑캐들이 구해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 북한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를 보면 사실 혈맹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6.25 전쟁 때 도와주기 전에 49년도에 중국이 북한보다 늦게 건국을 하는데 저 국가를 수립을 하는데 저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요? 예,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 국민군과 싸우잖아요. 저 모택동 군대가 그 모택동 군대와 함께 장개석군과 싸운 우리 조선 군인들, 조선 공산당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사람들의 그 수가 정말 많았고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정말 혈맹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주국인 소련하고 혈맹 관계인 중국하고가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긴밀해요. 서로 막 이게 싸우기 시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북한은 입장 되게 곤란하죠. 입장 되게 곤란하고 고립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이 문혁의 여파가 북한으로도 미쳐요. 이 문화대혁명의 와중에서 중국이 북한이 말하자면 독재 체제를 하고 있다고 김일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도 또 나빠지죠. 굉장히 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50년대 후반에 북한이 좀 더 경제 발전을 가열차게 하기 위해서 천리마 운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북한에서는 역사를 좀 슬쩍슬쩍 앞으로 소급해서 원래 그랬다,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5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5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 59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이행되는 일종의 도약의 토대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자, 근데,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로 일로매진하는 이러한 와중에 종주국들이 마구 흔들리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이제 외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북한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카리스마 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단단하게 모이지 않으면 위태롭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굉장히 이 위정자들한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불안의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귀결이 1966년도에 있었던 갑산파 숙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때부터 종파분자 소리를 듣고 밀려나가는데요. 갑산파라고 하는 것은 국내 공산당파를 얘기해요. 평안도가 아니라 함경도 갑산, 삼수 갑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한반도 내에서 항일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무장투쟁은 아니죠. 무장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빨치산파, 즉 항일 무장투쟁을 만주, 연해주 이런 데서 펼쳤던 빨치산파들하고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했었던 갑산파하고가 손을 잡고 뭐 연안파니 소련파니 하는 이 외세를 등에 업었던 파들을 숙청을 해버린 게 8.5 종파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빨치산파가 완전히 권력의 정통성을 차지하고 국내파가 밀려나가는 사건이 갑산파 숙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여러 차례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점점 공고히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박정희도 전혀 수준에 있어서는 미약하지만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삼선 개헌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 3번 해먹을 수 있는 경로를 열고 그 다음 삼선 개헌에 이어서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종신직을 해먹을 수 있는 경로를 열잖아요. 그게 다 친위 쿠데타거든요. 뭐 그렇게 되어 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세계사적 조류를 보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고립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냉전 체제에서 국경선을 딱 맞대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휴전 상태에 있는 전선이었잖아요. 전선인데 등 뒤에서 자기네들의 죽은들끼리 손을 잡고 악수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핑퐁 외교라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닉슨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주을래하고 이제 외교 전격적으로 그 외교 관계를 맺어버리는 이런 조짐이 60년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김일성이 불안했던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체제 불안이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체제의 변화가 오게 되면 자기 권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자기 권력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부를 좀 더 단속을 하고 숙청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역사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문학예술이 적극적으로 동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결정적인 사단이 1967년, 65년 이후에 발생을 하거든요. 갑산파 숙청한 이후에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요. 이 갑산파 숙청을 할 무렵에 김일성이 발표했던 66년도에 발표했던 문건이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쿠바 사태,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등등 전 세계가 현재 이 미국과 소련 이 양대 진영의 충돌로 요동을 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지도적 국가로 우뚝 나야 된다, 우뚝 일어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좀 더 단단하게 사상 무장을 하고 그리고 주체 의식을 더 높여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국가보안법에 걸릴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글을 써서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고 이 발표한 문건을 온 인민이 다 읽게 만들고 그걸 외우다시피 하게 만들고 국민교육헌장 하듯이 예, 그렇게 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일은 67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하는 그 비극적 오늘의 북한 우리가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들어먹어도 마땅한 오늘의 북한을 만들어 놓은 그 비극적인 그 시기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줄량님께서 까닥해야 주문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니 역시 이광수나 모연숙은 진짜 까닥한 거였군요 라고 하는데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뭐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니님 자장가가 겨울연가나 가을동화 같은 드라마 주제곡인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북한 노래를 남한 가수가 부르면 왜 제가 첫 시간에 들려드렸던 심장에 남는 사람 같은 거도 미리 이게 북한 노래라고 예고 안 하고 들으면 북한 노래인 줄 몰라요. 그리고 노래 부른 가수를 소개를 안 했는데 포맨이에요. 포맨. 멋지죠? 예. 자,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